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포 카메라를 든 기자들부터 형형색색의 플래카드를 든 20대 여성들까지 마치 K-팝 아이돌 그룹의 귀국 현장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이 터져라 염호하는 이름은 아이돌이 아닙니다. 훈우님, 가춘, 올해 나이 62살.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 병들이에서 치킨집을 하다 망한 BJ.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남자. 바로 박훈 씨입니다.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그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을 올백으로 넘기고 몸에 딱 벌어지는 베이지색 리넨 슈트를 입은 남자. 그가 선글라스를 벗고 손을 흔들자 공항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집니다. 오빠 여기 좀 봐주세요. 박훈 씨 사랑해요. 그 순간 인파 구석에서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훈 씨의 전 부인과 아들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박훈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 다낭의 허름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가 되어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도태되었다고 믿었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통쾌한 반란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틀로 새어 들어오던 그날 밤, 박훈 씨는 베란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담배꽁초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친구들 모임 간다고 5만 원을 달라고?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봐. 당신이 퇴직금 몽땅 털어먹은 게 언젠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박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다해 다닌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차렸던 치킨집.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횡포와 배달앱 수수료를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빚 5천만 원과 무능한 가장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명색이 동창회인데 회비는 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다음 달에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나이 60 먹고 그 푼돈 벌어서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냥 집구석에 쥐 죽은 듯이 박혀있어. 전기세 아까우니까 텔레비전도 켜지 말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30살 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아빠,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나 내일 여자 친구랑 부모님 인사드리기로 한 거 몰라요? 박훈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일 여자친구 오냐? 애비가 양복이라도 좀 차려입고 있어야겠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빠도 왜 나와요? 여자친구한테는 아빠 지방 출장 가셨다고 둘러댔으니까 내일 하루 찜질방이라도 가계세요. 아빠 냄새나고 궁상 맞아서 창피하단 말이야. 내일 결혼 망칠 일 있어요? 냄새. 그 단어가 박훈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기름 냄새, 땀 냄새 맡아가며 일해왔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가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훈 씨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경로 우대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일반석 앞에 서자니 젊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손잡이를 잡고 서자 앞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신내난다. 왜 굳이 출근 시간에 기어나와서 민폐야? 박훈 씨는 황급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쭉 처진 어깨에 휑한 눈동자.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주 역시 그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편의점 포스리 다룰 줄 아세요? 요즘은 다 터치스크린이고 앱으로 재고 관리해야 하는데 노인분들은 가르쳐드려도 자꾸 까먹어서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다른 데 알아보세요. 가는 곳마다 거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사무소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 아직 힘씁니다. 해병대 나왔습니다. 박훈 씨의 호소에 사무소 직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요즘 현장은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줄을 섰어요. 선생님 나이에는 현장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도 골치 아파서 안 써줍니다. 그냥 댁에 가서 손주나 보시죠. 갈 곳을 잃은 박훈 씨는 한강 둔치에 앉아 강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혹시나 걱정해서 전화한 걸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이용 통보였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책상 위에 서류 올려뒀으니까 들어와서 도장 찍어. 민수 결혼식 끝나면 바로 구청 가자. 집은 내 명의로 돌리는 거 동의했지?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훈 씨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는 주머니에서 꼬릿꼬릿한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150만 원. 이게 그의 인생 62년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굴러다니던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다랑 한 달 살기 최저가 항공권? 그는 홀린 듯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물가가 싸고 따뜻한 나. 여기서 얼어 죽으나 거기 가서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다. 한국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날 밤 박훈 씨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짐을 쌌습니다. 가방은 단조였습니다. 온몇가지와 해병대 시절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혹시나 해서 챙긴 고추장 튜브 2개. 그는 아들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냄새나는 늙은이의 잔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는 현관에 열쇠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신 안 돌아온다. 내 시체도 찾지 마라. 그렇게 도망치듯 도착한 베트남 다낭.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가져간 돈 15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싼 숙소를 찾아 헤매다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주인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베트남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방이 있어요. 하루 5,000원,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만 있어요. 박훈 씨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숨을 톡톡 막아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여기서 뭘 하겠다고.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로비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젊은 여자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거친 남자들의 고함소리. 박훈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숨죽이고 살았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듣자마자 박훈 씨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한국에서 온 20대 여학생 3명이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베트남 사내 2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베트남 청년은 무서워서 카운터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여학생 중 한 명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돈 없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상황을 보니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던 여학생들을 따라 들어온 현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돈을 뺏으려는 듯 가방을 잡아당기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훈 씨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쫓겨나던 늙은 가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250기. 월남전에 참전했던 선임들에게 전수받았던 실전 무술이 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거기 동작 그만. 베트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언어를 뛰어넘어 불량배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려 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네가 서 있는 걸 보자
그들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는? 저리 안 거죠? 불량배 한 명이 박훈 씨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훈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어 꺾으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허아! 단말말 비명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당황하며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박훈 씨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소리도 못 내고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박훈 씨는 쓰러진 그들을 향해 베트남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뒤 꺼져. 그가 오기 전 며칠 동안 현지 시장 상인들에게 틈틈이 물어보며 배워둔 생존 회화였습니다. 불량배들은 홍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여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을 난다며 피했을 노인.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백발의 기사였습니다. 박훈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나? 그제야 긴장이 풀린 학생들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훈 씨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급절였습니다. 고맙기는. 타지 나와서 조심들 해야지. 얼른 방에 들어가서 쉬어. 그는 돌아서려 했지만 한 학생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너무 놀라서 그런데 잠시만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박훈 씨는 난생 처음 20대 아가씨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늘 로비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주방에서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찬밥과 닭고기,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마법의 가루, 다시다.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자, 이거라도 좀 들어. 놀란 가슴엔 따뜻한 게 들어가야 해. 투박한 그릇에 담긴 닭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호호 불어가며 죽을 먹었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그들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저씨, 이거 진짜 짱이에요. 박훈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상 머리에서 잔소리한다며 눈치만 봤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여학생들이 SNS에 후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제목, 다낭에서 만난 리얼테이큰 아저씨. 내용은 이랬습니다. 진짜 쩔었다. 깡패 2명을 맨손으로 제압하는데 액션 영화 보는 줄. 근데 츤데레처럼 닭죽 끓여드심. 이 아저씨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다낭에서 제일 안전함. 여기 꼭 가라. 2번 가라. 이 글은 순식간에 여행 커뮤니티와 여초 사이트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해병대 할배간지 미쳤다. 우리 아빠는 맨날 TV만 보는데 저분은 진짜 어른이네. 저런 분이 찐 남자지. 나도 다낭 가면 저기 묵을래. 며칠 뒤부터 게스트하우스에는 한국인 여성 투숙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왔던 그녀들은 박훈 씨의 진면목을 보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의 고장난 샤워기를 맥가이버처럼 고쳐주었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택시 기사 앞을 받아서며 호통을 쳐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경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행객들을 로비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도망치듯 왔어요. 남자친구가 바람피워서 헤어졌어요. 박훈 씨는 꼰대처럼 훈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닭죽이나 떡볶이를 만들어 내밀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자네는 젊고 이쁘니까 다 잘 될 거야. 이거 먹고 힘내.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지친 청춘들은 펑펑 울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들에게 박훈 씨는 더 이상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기를 수 있는 큰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한 뷰티 유튜버가 박훈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스타일링 좀 해드려도 돼요? 원판이 너무 좋으신데 옷이 너무 아재 같아요. 그녀는 시장에서 산 저렴한 리넨 셔츠와 면바지로 박훈 씨를 코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덥수룩한 머리를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거울을 본 박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중후한 멋이 흐르는 로맨스 그레이가 서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찍은 박훈 씨의 영상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조회수 300만 회 돌파. 썸네일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60대가 이렇게 섹시할 수 있다고? 다나네 훈느님을 만나다. 영상 속에서 박훈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볼 게 있다고. 다들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여심이 뒤집어졌습니다. 댓글 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니, 미래의 내 남편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다. 박훈 씨는 다나니 명물이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박훈 씨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되자 아예 그를 지배인으로 모시며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수백만 원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훈,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꽤 괜찮은 놈이야.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옥 같던 기억이 희미해질 만큼.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를 버렸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월세방, 치킨집 빚을 갚느라 쪼들리며 살고 있던 아내와 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 아니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멋진 슈트를 입고 젊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박훈 씨. 그리고 그 영상 아래 달린 수천 개의 찬양 댓글들. 아내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이 양반 베트남 가서 돈 좀 벌었나 본데? 거기다 수익시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얼마야? 아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다시 데려와야겠는데요? 아니, 우리가 직접 가죠. 가서 아빠 돈 관리 우리가 해준다고 해요. 어차피 아빠는 우리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훈 씨가 여전히 자신들이 알던 그 호구 같은 가장일 것이라고. 가족들은 당장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다낭의 날씨는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로비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훈 씨는 투숙객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 화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나던 평화로운 오후. 그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훈 어디 있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땀범벅이 된 중년 여성과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훈 씨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흙발로 로비 안까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비켜! 내가 여기 사장 마누라야. 내 남편 어디 숨겼어? 그 소란의 주방에 있던 박훈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팔뚝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양반아,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돈 좀 벌었으면 집에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아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시네. 엄마랑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수익금만이나 받는다면서요? 그 돈 다 어디다 뒀어요? 1년 만에 만난 가족.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가족이야? 저번에 후배님이 말했던 그 사람들인가 봐. 박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내 시체도 찾지 말라던 사람들이 걱정을 해? 용건만 말해. 돈 필요해서 왔나? 아내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민수 결혼 자금 부족한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 빚 갚느라 내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당신이 여기서 번 돈 내놔. 그리고 당장 한국으로 같이 가. 여기서 젊은 년들한테 웃음 파니까 좋니? 늙어서 주책 맞게 뭐하는 짓이야? 그녀는 주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투숙객들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웃음을 팔다뇨?
훈느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훈느님?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야, 너희 내 남편 돈 보고 달라붙은 꽃뱀들이지? 내가 모를 줄 아나?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박훈 씨가 아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만해! 박훈 씨의 고함 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그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손님들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 누가 네 남편이야? 박훈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1년 전 아내가 던져주었던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네가 찍으라고 했지? 도장 찍어서 법원에 보낸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남편 타령이야? 우린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야.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여보, 그건 허짐에 그런 거고?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인데 종이 쪼가려 하나가 뭐가 중요해? 아들 민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가족이잖아요. 핏줄이 어디 가요? 제가 아까 짐 다 챙겨놨어요. 일단 한국 가서 얘기해요. 네? 아들은 뻔뻔하게도 카운터 안쪽에 있던 금고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박훈 씨는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핏줄? 가족? 내가 냄새 난다고 베란다로 쫓아낼 땐 가족이 아니었냐? 5만 원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망신당할 땐 가족이 아니었어? 그는 뒤에 서 있는 젊은 투숙객들을 가리켰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이 친구들이야. 내가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내 생일에 케이크 챙겨준 건 내 핏줄이 아니라 이 남들이었다고.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박훈 씨의 단호한 축된경의 아내는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노인네한테 무시를 당하나? 여러분, 저 인간이 돈 좀 벌더니 조강지처를 벌입니다. 이거 다 불법이야. 내가 다 신고할 거야.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추억이 그지없었습니다. 투숙객들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튜버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가? 훈느님 가족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현장입니다. 저 사람들이 훈느님 버리고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와, 진짜 양심 없다. 경찰 불러라. 저거 영업방해 아니냐? 저 아들놈 얼굴 박제해라. 신상 털어야 한다. 그때 게스트하우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훈 씨가 미리 신고한 공안 베트남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바닥에 드러누웠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훈 씨는 경찰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다. 그리고 민수 너 결혼한다는 그 처자한테 이 영상 보내기 전에 조용히 꺼자.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가족들의 꼴은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은 그들의 뒷모습에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소란이 끝나고 로비에는 다시 정줄이 찾아왔습니다. 박훈 씨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따뜻한 숨길들이 내려앉았습니다. 투숙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를 안아준 것입니다. 아저씨, 멋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훈우님. 오늘 저희가 파티 열어드릴게요. 20대 딸 같은 아가씨들을 위로해. 박훈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치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난 게스트하우스 참교육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도배되었습니다. 박훈 씨의 가족들은 전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아들의 결혼은 파토가 났다는 소식이 뒤이어왔습니다. 반면 박훈 씨의 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방송국마다 그를 섭외하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을 돌려보낸 지 정확히 한 달 뒤 박훈 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에서
그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박훈 씨를 향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신을 환영해주는 젊은 팬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방송 토크쇼에 출연한 박훈 씨의 모습은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박훈 선생님, 지금 이 시대 여성들이 선생님을 이상형의 위로 꼽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력인가요? 아니면 외모인가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박훈 씨를 비췄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힘들다는 투정에 귀를 기울여준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숙연해졌습니다. 박훈 씨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은 서툴러도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리가 꼰대니 틀딱이니 불리면서 설 자리를 잃었더군요. 저도 그래서 도망쳤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배웠던 그 인내심, 그리고 말없이 지켜봐주는 묵직함,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매력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제 또래 친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보기 친구들, 기죽지 마시게. 우리는 냄새나는 쥐빵 늙은이가 아닐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어른일세. 그러니 어깨 펴시게.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수많은 60대 가장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도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 시대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헌사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박훈 씨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거절했습니다. CF 제안도 방송 출연 요청도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떠났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다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그곳에는 여전히 삶에 지친 청춘들이 그가 끓여주는 박죽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전 아내와 아들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이 막은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 막은 나를 위해 살겠다. 부디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장 노릇이다. 박훈 씨는 지금도 다낭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끔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통기타를 치며 젊은이들과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황홀의 여유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가족에게, 사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박훈 씨의 기적은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내일의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장 멋진 60대의 반란, 다낭의 훈느님, 박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